안녕하세요. 왔다 갔다 얼굴은 자주 뵀죠. 정기학원 원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험 치는 날까지 정기 설비 기술 기준을 갖고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사반 수업, 필기, 실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만 또 기능사도 우리 학원의 그 가장 중요한 개설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 될 테고, 특히 60문제 중에 20문항이 출제됩니다. 목표가 17문항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거의가 다 17문항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학원 교재를 갖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마무리 때 관연도 출제 문제와 마무리 1 관연도 출제 문제, 마무리 2 출제 예상 문제, 마무리 1은 출제 문제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1년에 4회 시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있는 시험은 필기가 면제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기만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4번 시험 치면 한 회 20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문항이 80문항인데 이 80문항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컴퓨터로 무작위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지요.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약 200문항 정도가 1년에 출제로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 한 5년 거, 약 1000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도 약 한 45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500문제 정도를 더하면, 즉 관연도 출제 문제와 출제 예상 문제 250문제씩 각각 500문제를 더하면 약 1000문제 정도 다뤄집니다. 복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습도 안 해도 좋습니다.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시간을 내서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결석 없이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설비 기술 기준과 판단 기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교재를 우선 피워 보십시오. 352쪽 전기 설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352페이지 섹션 1 전기 설비 및 기술 기준입니다. 통칙이 있습니다. 통칙은 그 기술 기준의 최종 목적과 용어 또는 전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접지공사, 기계기구, 아니요, 여러분들은 책은 넘기지 마시고 발전소, 개폐소 이런 시설들,
또 가공전설로, 지중전설로 시설들, 그게 다 끝이 나면 36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에 대한 예상 문제가 1번부터 약 100문제, 페이지 387페이지까지 100문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을 보시면 388페이지에 옥내배선의 종류와 공사 방법,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해서 그 내용이 395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1번부터 또 문제가 170 몇 문제가 될 거예요. 예. 175문제. 42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요즘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428페이지 섹션 3 송전, 변전, 수요와 부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끝나면 거기 예상 문제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로 제가 프린트로 해드리고 442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문제는 약 90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이 어떤 걸 달아야 되는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 우리나라는 대용량 수용가,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이 소비됩니다. 그럼 전기를 소비한다면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바로 발전입니다. 발전은 전기적 에너지를 생성을 시킵니다.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또는 신에너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IGCC, 석탄 복합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된 전기적 에너지가 수용가. 수용가라는 말 자체는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하의 총합체를 말합니다.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총합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관공서, 또 일반 전기 수용가. 그래서 얘는 크게 나누어서 공장을 동력 수용가,
큰 용량일 때 포항제철처럼 1호사나 345 한 달 요금이 전기 요금이 150억, 200억 이상 나오는 이런 큰 공장들 이름하여 대용량 수용가입니다. 여러분들 집이나 우리 집이나 한 달 전기 요금이 7, 8만 원, 적게 나올 때는 4, 5만 원 나오는 거. 전기 누진제 3단계에 의해서 전기 요금이 부과돼서 조금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일반 전기 수용가랍니다. 우선 병원이라든가 관공서, 학교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를 전기 수용가랍니다. 그 수용가를 크게 나누어서 일반 전기 수용가와 동력 전기 수용가. 그래서 이름하여 이 수용가를 운영하는 것은 전기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옥내배선은 가정집은 옥내배선에 맞도록 설비를 해야 되고 공장은 공장에 맞도록 정전이 되면 어떤 설비부터 운전을 하고 어떤 설비를 정전시키고 복구할 때는 어느 것부터 먼저 복구하느냐, 또 시공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고 접지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지하고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전등부하 이때 사용하는 전류와 지금 온풍기처럼 모터를 크게 돌려서 전기 사용이 많은 전기 설비는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내는 게 전기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용량 수용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기적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면 그 생성된 전기를 어디를 통하여? 변전소를 통해서, 또 변전소를 통해서, 요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1차 변전소, 얘는 2차 변전소고, 여기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용 변전소, 이 배전용 변전소에서부터 추상변압기. 추상변압기는 우리 골목이나 도로 주변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이 변압기로부터 이 변압기 들어오는 전압이 1차가 22,900이고 2차가 380과 220이 들어옵니다. 이 전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학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우리 학원이다. 학원인 경우에 들어오는 전압이 380과 220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20V는 전등부하와 PC, 그 다음에 TV 이런 부하에 사용하고 380V는 계절부하. 계절부하라는 것은 난방부하의 부하를 통틀어서 계절부하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돌아가야 돼요. 겨울에는 난방기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감아보면 적은 부하는 220이고 용량이 큰 것은 380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22kV, 11kV, 22kV, 11kV가 1차 변전소로 가면 345kV와 765kV로 나누어집니다. 이 나누어진 게 낮은 전압이 높은 전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전압이 높은 전압으로 변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압이라 합니다. 전압을 높였습니다. 이 높였는 게 송전선로를 타고 2차 변전소로 옵니다. 2차 변전소는 1차 전압이 3765kV, 345kV 이런 것들이 154로 변성을 합니다. 2차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이 153. 이 배전용 변전소는 154 또는 345 이걸 받아서 154면 바로 22,900으로 바꾸고 345가 나오면 다시 154로 변성하여 전기 수용과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발전입니다. 전압을 변성하는 곳이 변전입니다. 다음 전기를 보내주는 것이 송전입니다. 전기를 받는 곳이 배전입니다. 부하 2차 측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옥내 배선입니다. 자, 우리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이 발전, 변전, 송전, 배전, 옥내 배선 여기에 관한 총괄하여 그 설비가 기술 기준령에 적합하게 시공됐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선의 굵기와 어떤 기준으로 전기 설비를 시공해야 될 것이냐,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안전하고 감전이나 누전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다든가 또 지금까지 현장에 일했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느꼈던 과목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계산하여 어떻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공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사무실입니다. 380V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의 등을 보십시오. 이 등기구가 강당이라고도 생각해도 좋고 큰 강의실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정용 기계기구는 전기를 전멸하는 개폐기, 즉 등을 껐다가 켰다 하는 개폐기는 각 등기구마다 각각 개폐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당인 경우 등이 50개 있다. 그걸 하나하나 켤 수는 없지요. 그때 전멸기구 하나에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시공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정해줍니다. 그럼 6개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 등에 흐르는 전류를 예를 들어서 300W 등이다. 이것처럼 뭐 32W 등이다. 48W 등이다. 또는 HID 고휘도 방전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류 용량이 많이 먹습니다. 요즘처럼 LED 등 같은 경우는 소비 전류가 굉장히 적고, 그런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또 에너지 전략으로 자, 강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창가 등은 별도의 조명 장치를 시설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창가 등은 전멸기구를 따로 시설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채광에 의해서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다른 데는 불을 켜더라도 창가 등은 따로 불을 껐다가 켤 수 있도록 만들어줘. 또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임 스위치,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서 신발 벗고 집까지 방 안에까지 들어갈 때 센서 등에 의해서 불이 점등됩니다. 여관 호텔은 1분 안에 전멸해야 됩니다. 주택 아파트는 3분 안에 전멸하는 등을 시설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사람이 감전 안 되도록 한다든가 또는 신기술을 만들어낸다든가 그 설비가 가장 경제적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게 바로 설비 기술 기준령입니다. 자, 우선 체계 진도대로 진도를 마치고 관연도 출제 문제와 출제 예상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17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총체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전기는 다시 한번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옥내배선으로 구분된다. 자,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전기를 변성하는 변전, 그 변전된 전압을 철탑을 통해서 먼 거리로 송전하는 송전, 또 조그만 지역으로 전기를 나눠주는 배전, 그 전기를 받아서 옥내에 전기를 시설하는 것. 롯데월드 안에 전기시설이다. 옥내 전기시설이 단 구분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쓰는 것보다 전기 용량이 너무나 크지요. 또 우리 가정에 쓰는 것보다 굉장히 안전하게 시설해야 됩니다.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놀이기구는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이 탈 수 있습니다. 누설 전류를 일반적으로 2000분의 1을 하지만 유형 전차 같은 경우는 5000분의 1만큼 더 규격을 강화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52페이지 모든 법은 헌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그 법이 갖추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설비의 기술 기준의 제정 목적은 1. 사람 등의 위해를 방지한다. 위해 방지. 전기적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정전 없이 꾸준히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공급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자기적 장애로부터 방지해야 된다. 잠깐 한번 보십시오. 요즘 한전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물론 크게 보면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미분탄이나 미세먼지 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30년 이후 설치되는 30년이 지난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무작정 줄일 수는 없지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 방식, 그게 이제 한전이 가장 먼저 머리 아픈, 골치 아픈, 한전이 해결해야 할, 앞으로 국가와 한전이 해결해야 할 강명 과제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그린 앤 스마트 전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전기를 전기 얼마 썼느냐 계량하러 왔습니다. 요즘은 전기 계량 안 합니다. 뭐가 하느냐? AMI가 있습니다. 이 AMI가 지능형 전력량 측정 장치입니다. 자,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영등포로 3가 몇 번지 전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일대로부터 반경 30m 이내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량계, 여러분들도
세대 분전반이라고, 아파트 같으면 주로 식탁 벽면에 조그맣게 열어보면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전력 양계가 있습니다. 개폐기가 있고, 또 연립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다 전기 양을 측정하는 전력 양계가 있습니다. 그런 전력 양계가 어떤 전주 하나로부터 30m 떨어진 지점 이내는 자동적으로 전력이 체크가 됩니다. 그게 요즘 지능형 전력량 측정 장치입니다. 그럼 일일이 방문 안 해도 되지. 자동으로 다 실시간 측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독거노인이나 치매 노인들한테 전자팔찌를 하나씩 차게 합니다. AMI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반경을 벗어나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게 구청 사회복지과와 연결이 된다면 이런 스마트 장비들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전기 설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전이 갖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내가 한전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다. 지금 시중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99.9%는 한전이 세운 전주입니다. 물론 KT나 SK에서 통신 안테나를 위해서 일부 건물 옥상이나 산꼭대기 같은데 전파 중계용 철탑을 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한전이 주인인 일부 도심지 전주 위에 범람하는 케이블 TV 선이 허가도 없이 지나갑니다. 원래는 사용료를 내줘야 됩니다. 케이블 TV들이, 지역 케이블 TV들이 영세하니까 돈을 안 내려고 그냥 무단으로 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선은 감전이 돼도 큰 사고가 없습니다. 통신선을 시설하기 위해서 전주에 올라가면 이미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는 고주파가 발생되고 통신선로는 약전류 전선입니다. 정기적, 자기적 영향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설명하면, 나이가 50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옛날에 흑백 TV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흑백 TV 앞에 전기 면도기를 갖다가 대면 흑백 TV 화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전기 면도기에서 나오는 고주파가 흑백 TV 화면에 일그러진 파형을 줍니다. 그게 유도 장애라 합니다. 근데 요즘 칼라 TV는 프리볼트 프리주파수입니다. 어떤 전압이 들어도 칼라 TV 안에서 자체가 다 커버를 합니다.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은 50Hz입니다. 우리는 60Hz. 우리나라 TV가 중국 가도 중국 TV가 우리나라 와도 자동적으로 주파수 전환을 안 해도 스스로 내장되어 있는 장비에 의해서 전압을 주파수를 알맞게 변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주파수입니다. 그런 주파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전자적, 자기적 방해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적, 자기적 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전기 설비는 세 번째를 보십시오. 정기적, 자기적 방해로부터 방지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기술, 신공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는 이런 신기술, 태양광. 자, 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에너지 중에서, 신에너지라는 건 또 재생에너지가 뭐예요? 기존에 석탄연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미분탄이나 유연탄이나 무연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이 아닌 무한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바로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이 풍력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이 지열 에너지입니다. 근데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 요번에 포항 지진 사건 때문에 지열 발전소가 혹시 지진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할 정도로, 지열은 땅속에 있는 에너지, 물을, 열을 관정을 통해서 위로 품어 올려서 그 열을 갖고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은 어떠냐?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화호에 조력 발전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소는 영덕, 제주도 중문단지, 서남해 안에 있는 안마도 해상, 이런데 풍력 발전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풍력은 일반적으로 대관령에 보면 양떼 있으면서 풍력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는 일종의 그 전기를 생산해서 그 한정된 지역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거고, 전기를 대용량 생산하는 것은 육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소음이 굉장히 생깁니다.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해상 풍력을 만들면 바람이 막힐 데가 없죠. 해상 풍력은. 태풍이 오더라도 해상 풍력, 해상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바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해상이고, 소음으로부터 가장 방지할 수 있고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해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상이 수영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전기적 에너지를 전송하는 설비가 중요합니다. 그런 게 풍력 발전입니다. 자, 태양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70% 가까이 호남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곡창지대가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곳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많다가 보니까 호남이 또 음식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거는 호남이 햇볕을 지배하는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또 서부 발전에서 해상에 태양광 발전을 만들었습니다. 육지에 만드는 것보다 효과가 200% 이상 높습니다. 바닷물에서 빛을 반사합니다. 지별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신재생 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 신공법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전기 설비의 재정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술 기존의 재정 목적, 사람 등의 위해를 방지하고 계속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전자적 방해를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적 이용, 신기술, 신공법을 개발합니다. 2번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 잘 들어줘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선 제가 한전에 서는 전주 하나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도로고 전주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입니다. 여 옆에 인도가 있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붙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건물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고 조그만 골목이 있고 옆에 또 건물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가 또 이렇게 있고 한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것을 배전선로라 합니다. 여기에 변압기가 있고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 얘가 전주입니다. 전주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전기적 시설물을 지지하는 지지물입니다. 자, 지지물에 이렇게 변압기가 시설되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걸 인입간선이라 합니다. 인입간선. 인입간선 꼭 알아둬야 되는 용어입니다. 이걸 인입간선이라고 안 하고 인입선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지물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에 인입구, 수용장소에 인입구에 옵니다. 자, 요까지 뭐라고요? 인입선, 인입간선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는데 구태여 옆집에 전기 갈 때 또 인입간선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원칙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만들면 이 선이 이 집에도 하나, 이 집에도 하나, 이 집에도 하나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기서 이 집으로 가고 이 집에서 이 집을 가고 이 집에서 이 집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요거지가 인입간선이면 요거지는 연접 인입선입니다. 이거는 말을 표현하면 뭐겠어요? 연접 인입선. 말로 표현해 봅시다. 서로 이어지는 연결. 내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 수영장소의 인입구 붙임점에서 한 수영장소의 인입구 붙임점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 붙임점, 인입구 붙임점, 인입구 붙임점, 인입구 붙임점에 이르는 전선을 연접 인입선으로 정의한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용어. 배전선로에서 주상변압기에서 분기하여 한 수용장소의 인입구 붙임점으로 오는 전선을 인입선이라 정의하고 그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에 이르는 전선을 연접 인입선이라 정의한다. 자, 연접 인입선 시설 기준을 설명할게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하나 정도는
나갈 때 뭐가 생깁니까?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공식을 하나 암기를 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둥근 원을 하나 그리십시다. 자,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안 해도 다 암기하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입니다. 위쪽은 이마고 양쪽을 가로지을렀습니다. 이 이마에 있는 부분이 이 부위입니다. 이는 잘 보세요. 에너지입니다. 부위는 볼트입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보입니다. 볼트. 그러면 우리 볼트를 한번 봅시다. 110볼트, 220볼트, 380볼트, 6600볼트, 3300볼트, 6600볼트, 22900볼트, 154,000볼트, 345,000볼트, 765,000볼트.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압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널리 이 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하세요. 공칭 전압입니다. 자, 같이 무슨 전압? 공칭 전압입니다. 자, 이 공칭 전압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본을 공칭 전압으로 정의해 줬습니다. 옛날에는 110볼트의 기계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모든 가정에 쓰는 것은 220볼트입니다. 세탁기 220볼트, 냉장고 220볼트, 에어컨은 220볼트짜리도 있고 380볼트짜리도 있습니다. 3300볼트, 6600볼트, 22900. 이 22900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변압기의 주된 전압이, 배전 전압이 22900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압은 얼마예요? 765kV입니다. 우리와 미국은 60Hz, 765kV로 송전을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1000kV 50Hz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로는 1000kV로 선로를 만들어 놓고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적은 500kV로 송전을 하고 우리는 765로 송전을 합니다. 우리는 60Hz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60Hz. 유럽, 아랍, 중국, 일본 다 50Hz입니다. 50Hz와 60Hz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몇 Hz라고요? 그럼 이 60Hz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이걸 뭐였어요? 전압이었죠? 무슨 전압이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주파수? 오케이, 공칭 주파수입니다. 이제 용어를 전기인답게 자꾸 용어를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칭 주파수가 몇 Hz? 60Hz. 자, 그러면 주파수가 50은 뭐고 60은 뭐냐? 50은 뭐고 60은 뭐냐? 전기는 어디서 생성이 됩니까? 발전소에서 생성되죠. 발전소에는 뭐가 돌아갑니까? 발전기가 돌지요. 자, 전동기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발전기는 반대로 왼쪽을 돕니다.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른손 법칙. 전동기입니다. 왼손으로 돌아가는 건 뭐요? 발전기입니다. 선풍기도 뭐가 있습니까? 안에 소형 모터가 있죠. 그 모터가 뭐예요? 전동기입니다. 발전기는 왼쪽으로 돕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여기서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발전기의 축이 여기 있었습니다. 요것만큼 움직였습니다. 요것만큼 움직였고, 요것만큼 움직였습니다. 요것만큼 움직였고, 요거 몇 도 움직였습니까?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죠?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점을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반복돼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옵니까? 여기 와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와요? 또 돌면 또 이렇게 시작되죠. 발전기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이런 파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60분 돌면 60Hz입니다. 50분 돌면 50Hz입니다. 미국 발전기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초 동안에 60분 돌립니다.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자속을 끊었다가 붙였다가 끊었다가 붙였다가 그럼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막대 자석이 있죠. 막대 자석. 밀었다가 당기고 밀었다 당기고 밀었다 당기고 계속 반복하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기전력입니다. 그거는 기전력은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죠. 자, 뭐요? AC. 이거는 뭐요? DC는 뭐예요? DC가 교류다. DC는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입니다. 직류. AC는 교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20V, 380V, 22,900V는 다 뭐예요? 교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도에 사용도는 도록에 사용하는 1.5V 배터리 6개 들어가면 9V 들어갑니다. 그건 뭐예요? 전지입니다. 그 전지는 한 번 쓰고 끝나지요. 다시 못 씁니다. 다시 쓰는 거는 2차 전지고 한 번 쓰고 못 쓰는 거는 1차 전지입니다. 알칼리 전지 같은 거는 충전에 쓰지요. 2차 전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지가 어떤, 전지는 뭐라고요? 전지는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일정하지요. 일정합니다. 다이렉트 커런트.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공부를 하나 합시다. 제주도입니다. 독립자치섬입니다.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제주도 내에 공해를 발생시키는 발전 설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제주도는 관광객도 많이 나오고 관광 산업도 발전돼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적 에너지가 필요하죠.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전기적 에너지, 전기인입니다. 전기가 필요하다.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서 와야 돼요? 발전기를
전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 아직까지 대용량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가야 됩니다. 지금 육지에서 제주도로 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진도에서 제주까지, 해남에서 제주까지. 자, 상식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바다 위에 철탑을 시설해서 가요? 공중으로 보내요? 어디로 가요? 해저로 가죠. 이름하여 무슨 케이블? 해저 케이블입니다. 자, 해저 케이블은 장거리입니다. 아주 거리가 멀지요. 교류로 못 보냈습니다. 둘, 앞으로 내 수업 1분이라도 지각하면 수업 안 받는다. 오케이?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 내 눈에 한번 걸리면 용서하지 않아. 다른 수업은 내가 다른 교수님들을 간섭할 수는 없지만 오늘 첫날에 내한테 너무나 임팩트한 나쁜 이미지를 보냈어. 회복하자. 네, 근데 오늘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알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오고. 네. 오케이? 자, 해남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그대로 교류로 케이블로 보내면 100을 보내면 받는 게 50분이 못 받습니다. 왜? 케이블 안에 손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남에서 생산이 돼가 육지에서 생산돼가 온 전기를 직류로 바꿔버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뭐가 있어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육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거 핸드폰 배터리입니다. AC 누르죠. 뭐로 바꿉니까? DC로 바꾸가 그거 갖고 다니면서 쓰지요. 근데 그거는 핸드폰 자체에서 DC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는 모든 기계기구는 직류기계기구예요. 교류기계기구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세탁기, 에어컨, 전기 믹서 다 뭐예요? 교류죠. 직류기계기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바꿔줘야 돼요? 다시 AC로 바꿔줘야 되죠. 자, AC 전기가 생산돼서 해남에 왔어. 해남에서 직류로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제주도에서 다시 뭐로 바꿔줘? AC로 바꿔줘. 그 송전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술력으로 세계 1, 2를 갖는 HVDC입니다. H가 뭐예요? 하이입니다. 하이. 높다. V는 볼테지. 하이 볼테지 다이렉트 컬런트. 고전압 직류 송전 방식입니다. 앞으로 모든 전기적 에너지기는 고전압 직류 송전 방식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얼굴을 그려서 위에 있는 이마를 E, 에너지 또는 V입니다. I와 R가 있습니다. I는 뭐예요? 오케이, 전류입니다. 얘는 뭐예요? 저항입니다. 원래 1시간 반하고 1시간하고 10분을 끊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1시간 반하고 오늘만 1시간 반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영상을 위해서는 1시간하고 10분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어야 돼요. 근데 오늘
강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항. 요즘은 저런 영화가 잘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프랑스 시민군들이 독일 나치군들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독일 정부군이 망하고 독일 시민 지하 조직이, 프랑스 시민 지하 조직이 독일군과 싸울 때 그 싸우는 용병들을 레지스탕트라 했습니다. 레지스탕트. 레지스턴스, 이 R자가 레지스턴스입니다. 레지스턴스. 이거의 반대가 컨덕턴스라 했어요. 얘는 단위가 바가지를 이렇게 엎어놨는 OHM, 옴이고, 컨덕턴스는 저 바가지를 발로 차가 뒤집어 놨는 겁니다. OHM을 거꾸로 읽으면 MHO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R, 레지스턴스. 역수는 컨덕턴스. 컨덕턴스. R는 옴. 오케이? 컨덕턴스는 모우. 지금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요. R는 옴. R는 옴까지 따라해야 되나? 옴만 따라해야 되나? 박자를 지금 못 맞췄습니다. 마지막 것만 따라하세요. 자, 저항은 옴. 컨덕턴스는 모우. 저항과 컨덕턴스는 반대다. 저항은 뭐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레지스탕트라 했죠. 뭘 저항하는 거예요? 뭘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놈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요거 주파수 요 그림은 필요 없겠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한번 봅시다.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요 그림을 봅시다. 초등학교 자연체계 3학년 정도 되면 철수와 영희가 꼬마전구를 갖고 건전지에 연결해서 불을 켜는 시험을 합니다. 이 꼬마전구가 1.5V라면 여기서는 이마에 해당하지요. 맞습니까? E입니다. E의 힘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I가 흐릅니다. 어디에 흐릅니까? 꼬마전구 부하에 흐릅니다. 부하는 R입니다. 그러면 E는 I 곱하기 R입니다. 이 E는 또는 이 V는 I 곱하기 R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그렇다면 자, I는 넘어가면 요걸 요로 넘기면 분모로 와져요. R분의 E가 돼요. 전류는 자, 전류 I는 뭐분의 R분의 E입니다.
오케이? 전류 I는 R분의 E 또는 I는 R분의 V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이 말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뭐가 크면 클수록 R이 크면 클수록 전류값은 작아지지요? 오케이? 다음 R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류값은 커져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크면 적어지고 적어지면 크다. 반비례지요. 뭐와 뭐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다. 저항이 크면 전류는 적게 흐릅니다. 자, 저항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저항은 전류의 뭐를? 흐름을 뭐 한다? 방해하는 점.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V는 I 곱하기 R. 아직까지 공식을 못 외울 것 같으면 나처럼 그림을 그려십시오. 저거 정리하는데 1분 드립니다. 필요한 거는 적든지 스마트폰으로 찍든지 정리를 하시면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해놓고 이 공식을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는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잠깐 이제 또 일로 봅시다. 아까 우리 연접인입선 여기가 I1이 흐르고 여기가 I2가 흐르고 여기가 I3가 흐르고 얘가 R1이고 얘가 R2고 얘가 R3. 이 전압이 E입니다. A점, B점, C점입니다. 자, 제 설명을 정말 집중해서 한 번만 여러분들의 기억 능력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원 옆 건물 옆에 전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주에서 전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볼트 들어오겠어요? 오케이, 220볼트 들어옵니다. 우리 학원에 들어오는 거니까 220볼트나 380볼트가 들어오고 이것을 인입 전압이 220이라 합니다. 인입 들어오는 전압이 22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우리 한전 전주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CU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편의점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10m다. 뭐로 시공되어 있습니까? 이런 전선으로 시공되어 있겠죠? 저 전선이 10m는 저 전선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저항이 있겠죠? 저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요점의 전압 A점은 E 마이너스
R1, I1이 생긴다. 만나보세요. I 곱하기 R가 뭐예요? I 곱하기 R가 전압이죠? 원래 전압에다가 요 사이 전압 강화를 빼면 이점 전압이 나와져요? 두 번째, B점 전압을 봅시다. B점 전압은 E에 R1, I1 이거 빼고 또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있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R2, I2. 그러면 C점 전압은 E에 마이너스 R1, I1 마이너스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R3, I3만큼 전압이 줄어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손을 보세요. 들어오는 전압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부하가 하나 걸렸습니다. 이 사이 전압 강화가 생겨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에다가 이 전압 강화를 빼면 이 부하의 전압이 나와요? 그럼 이 전압이 예를 들어서 200V다. 그럼 또 이 사이에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걸 계산했는 게 10V다. 그럼 190V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0V에서 마지막에 또 선이 가지요. 또 전압이 생겨요. 최종 보아에 가해지는 전압까지 계산이 돼요. ohm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삼 3층짜리 연립주택입니다. 옥상의 물탱크에서 1층, 2층, 3층에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흐릅니다.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전압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아까 우리 전지를 봅시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흐른다고 화살표가 되어 있죠. 플러스에서 출발하여 마이너스로 옵니다. 전류의 흐름과 전하의 흐름은 반대입니다. 전류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전하는 반대로 흐릅니다. 전하가 뭐냐? 전류의 이동을 전하라 합니다. 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 교수님한테 배우고, 나는 연접 인입선의 전압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ohm의 법칙을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전공으로 가르치는 전기이론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다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하도 전하가 높은 곳에서 전하가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이 생기고, 그 전하의 이동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류라 칭합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됐을 때 1A가 흘렀다 합니다. 1초 동안에 1쿨롱, 1분 동안에 60쿨롱이 이동되면 1A입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를 싣고 기차가 움직입니다. 그 기차는 1A가 싣고 달립니다.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를 싣고 이동했을 때 우리는 1A입니다. 전하가 뭐냐? 물의 분자입니다. 물의 세미날 H2O의 분자, 그게 그 분자가 모였는 게 뭐예요? 전류입니다. 이 전류를 흘리는 길이 뭐예요? 수도관이죠. 수도관은 여기서 뭡니까? 도체입니다. 맞습니까? 전선입니다. 자, 관이 없이 옥상에서 대하로 3층에 물 보냈고 4층에 물 보냈고 1층에 물 보내면 물이 튀어가지고 못 쓰겠죠. 물이 흘러가는 길이 바로 뭐예요? 전하가 이동되는 통로, 로드입니다. 그게 바로 전선입니다. 자, 우리는 수도관이 뭐와 같다? 회로를 꾸미는 전선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도꼭지는 뭐예요? 저항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는 여기서 전류는 물입니다. 저항은 수도꼭지고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는 V입니다. 수도꼭지를 꽉 잠가 놓으면 자, I는 R분의 V인데 얘가 0이면 전류는 무지 커지요. 확열은 전류가 무지 커. 저항이 꽉 잠가 놓으면 저항이 크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흐릅니다. 저항은 수도꼭지다. 수도꼭지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격을 가졌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소양강 댐을 하나 그려봅시다. 여기까지 거리도 같고 수로의 폭도 같습니다. 소양강에 있는 물탱크 물을 수물을 통해서 흘러오면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흘러간 폭이 같고 똑같이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 놨다면 같은 속도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가운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버렸죠. 이런 섬이 바로 뭐예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입니다. 소양강 댐의 물의 압력이 바로 전압입니다.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것은 두 개의 합이 전체 전류와 같겠죠. 거기까지는 전기 이론 파트입니다. 나는 저항이 어떤 거고 전압이 어떤 거고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연접인입선은 왜 100m를 넘어가면 안 되느냐? 전압강가 생기고 전압강가 생기고 전압강가 생기는데, 자,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220이 들어왔는데 전압강가가 계속 생겼어. 마지막에 150V 불이 안 걸렸어. 집에 믹서기 꼽아 돌리면 디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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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죠. 220V 돌았을 때는 전격 전압이니까 윙윙 거리. 기계기구에는 늘 본인한테 맞는 전격 전압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전격 전압을 너무 떨어지면 그 기계기구가 정상적인 회전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접인입선은 100m를 통과할 수 없다. 자,
연접인입선의 세 번째 조항이 뭐예요? 반경 100m는 이제 설명했고, 5m 이상의 도로를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안 적어졌어요? 그거 하나 적으세요. 그 밑에, 연접인입선 밑에 5m 이상의 도로를 통과할 수 없다. 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연접인입선을 설명드리기 위한 기초를 설명드렸는 거고. 자, 일로 한번 봐주십시다. 아까 우리가 이게 인입 간선이고, 여기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수용장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공 인입선입니다.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또 5m 도로를 통과해서 옆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5m를 넘는다면 5m 이내로 해놔야 되지. 5m 이상으로 하면 6m도 되고 10m도 되고 15m도 되지요. 전선이 10m 늘어떨어지면 전선 무게에 의해서 많이 처지겠죠. 바람이 불면 흔들거려서 옆에 건물과 혼촉할 수 있겠죠. 오케이? 밑으로 트럭이 어떤 물건을 탑재하고 지나가면 통과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처지겠죠.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5m 이상의 도로를 통과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연접인입선은 전선의 굵기가 2.6mm, 옥내를 관통할 수 없고 100m 이상의 도로를 5m 이상의 도로를 통과할 수 없고 분기점에서부터 100m 이내라야 된다. 다 각각의 이해가 되지요? 10분 쉬고 합니다.